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책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 전집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요. 출판사는 미토입니다. 음, 여러분은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시는 혹시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내지는 뭐 당뇨병 약 드시는 분 주변에 참 많이 계시는데요.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그 옛날에요. 한 15년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방영이 됐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음, 우리나라 그 감기 처방전을 들고 유럽으로 가서 의사한테 그 처방전을 보여주면 그 유럽 의사가 굉장히 기겁을 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우리 가족이나 아는 지인에게 이 약을 권유하지 않겠다, 먹이지 않겠다. 나는 그냥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음료를 좀 마시고 그리고 푹 잠을 자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감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그런 취재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EBS 교육방송에서 침술의 세계라는 그 방송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카스에도 올려놨는데요. 그 중국의 침술 세계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좀 달라서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외과 수술을 하는데 그 이제 한의학에서는 심포경락이라고 하거든요. 내관 자리에다가 침을 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취제를 쓰지 않고 외과 수술을 하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고요. 그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부하들에게 시켰겠죠. 저거 좀 관찰해봐라. 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그 한의원하고 개념이 많이 다른데요. 침뜸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부한 그 청량리에 침뜸사랑교육연구소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김남수 어르신, 구당 김남수 어르신께서 한평생을 그 침뜸에 그 한평생을 바치신 분이 그분들이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음,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래서 그 구당 어르신이 사실은 미국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미국에 암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환자들이 그 암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눕기만 하는 상황에 그 김남수 어르신이 침뜸으로 막 걷게 하고 그래서 뭐 나사렛 남수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WHO라는 그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70% 이상 되는 그 질병들을 침tum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책을 들고 왔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약을 먹지 않고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치유력, 즉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과 뜸이라는 게 결국은 자극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열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침뜸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열침은 말 그대로 귀에 나타난 그러니까 귀의 혈자리를 통해서 그 전신을 치료하는 방법도 되고요. 또 침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경락의 그 아주 초밀한 그 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경락에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서 그 신체를 이렇게 치유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침뜸인데요. 이제 그런 쪽에 그 일을 제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보람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이 세계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 내지는 이 세계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말하자면 벽을 부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예전에 그 1일 1식을 한 챕터씩 읽었듯이 역시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책을 제가 그렇게 챕터씩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워낙 장문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책을 들어가기 앞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또 목차도 목차지만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이반일리 이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으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이반 일리치 선생님은 1926년생이에요. 오스트리아의 비에인에서 출생을 하셨대요.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요. 찰스 브루크 대학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195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의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교구에서 보호자 신부로 일을 했고 1956년부터 1960년까지 푸에르토리코의 카톨릭 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톨릭 사제로 있으면서 평범한 신자들만이 교회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으며 사제 확대 정책에 반대한 것, 또 피임 정책을 지지한 것, 이런 일련의 교회 정책에 반대한 것이 빌미가 돼서 교황청과 마찰을 빚다가 1969년에 사제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제직을 떠난 후에 학교 없는 사회, 병원이 병을 만든다 등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서독의 카셀 대학과 괴팅엔 대학에서 유럽 중세사를 강의하는 등 저술가 강의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독일 브레멘 자택에서 향년 76세의 나이로 사망. 가디언, 르몽드, 뉴욕타임즈 등은 사후 특집 기사 등을 통해서 그에게 20세기 최고 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이반 일리치 선생이 이분의 그 선생님이 이분을 기리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학교 자녀분들을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를 보낸다거나 이제 뭐 간디학교 여기 동천동에서는 이유학교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녹색평론에서 이유학교를 접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수지에 살았을 때였는데 근데 저는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이유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몇몇 친구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그렇게 막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니는 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지난 과거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소개를 잘 못 시킨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자 일러드기, 책머리에 저자 서문, 제1장 임상적 병원병, 현대의료라는 유행병, 제2장 사회적 병원병,
2. 생활의 의료화. 제3장 문화적 병원병. 3. 고통의 말살. 4. 질병의 창조와 제거. 5. 죽음에 대한 죽음. 제4장 건강의 정치학. 특수한 반생산성. 7. 정치적 대응책. 8. 건강의 회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피드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원하는 챕터를 먼저 읽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역자 일러두기까지만 오늘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역자 일러두기는요, 다행히 길지가 않습니다. 네. 한 3페이지, 3페이지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글에 가까운 글이니까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자 일러두기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2002년 12월 2일 이반 일리가 죽었다는 소식에 나는 다시금 이 책을 펼쳐들었다. 10년 전에 걸린 암에 대해 의사는 진통제의 대량 투여에 의한 치료를 제안했으나 일리는 그런 치료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거부하고 스스로 아편을 먹으면서 10년을 일했다. 일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떠돌며 모든 권위와 제도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 청빈한 생활과 더불어 무한한 자유와 평등만이 지배하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 일리의 투병과 죽음은 그가 이 책에서 쓴 그대로를 실천한 것이다. 일리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 항상 가장 근본적으로 사색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또 그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면서도 결코 유머를 잃지 않는 르네상스적 인간, 아나키스트의 전형이었다. 그가 비판한 현실은 바로 발전의 종교를 섬기다가 본래의 자율성을 잃고 타율화된 인간의 세상이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그는 그 비판의 선두에 섰다. 하지만 타율화는 더욱 진행되어서 1980년대 이후 그는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2001년 3월 유네스코가 연 발전을 그만두고 다시 세계를 만들자는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세계화 반대운동의 기수인 프랑스의 조제 보베 옆에 앉아 발표를 했을 때 세계는 다시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이 책은 일리이아 Limits the Medicine, Medical Nemesis라고 해도 될까요? 2002년 우리말 옮깁니다. Expropriation of Health. 이 책은 1975년 Medical Nemesis 이렇게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고 그 수정을 거쳐 1976년 Limits to Medicine으로 출간된 뒤 다시 1995년 머리말 1994년 6월 13일 펜실바니아에서 개최된 질적 건강조사 회의에서의 강연 내용을 수정하여 머리말로 바꾼 것이다. 전문가들만을 위한 강연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싫지 않았다. 역자는 1987년 원저 1976년 판을 번역해서 형성사에서 출간한 바 있다. 이제 16년 만에 다시 번역하는 셈이다. 그 번역본이 10여 년간 절판 상태에 있었고 원저의 수정 중보판이 나왔으므로 새로이 번역하여 출간할 필요를 느꼈다. 16년 전에 나온 최초의 번역본은 결코 일반적으로 널리 읽혔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가 일리가 비판하는 바대로 의료에 대한 과신에 젖어 있던 탓이 아닌가 한다. 지금 2000년 초에 우리 사회도 그런 과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커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이 책을 다시 펴낼 필요성도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새로이 번역하면서 책 이름을 원저 그대로 의료의 한계, 의료의 복수, 건강의 착취로 바꿀까 생각도 했으나 원래 번역명 그대로인 병원이 병을 만든다로 두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말인
제네시스로 읽어도 될까요? 이것을 의학에서 사용되는 의인병이나 의원병으로 바꿀까 고려했으나 역시 원래 번역서에서 사용한 병원이 만드는 병이라는 뜻의 병원병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원래 번역서의 앞에 붙인 역자의 일러두기는 약간 수정하여 뒤에 붙였고 원저의 사항 색인과 인물 색인을 덧붙였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는요. 낙태를 굉장히 죄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미치광이 인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굉장히 금기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살짝 이 이바닐리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드렸을 때도 이분은 낙태를 적극 권유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것에 대해서 낙태 권리 이거를 굉장히 주장하셨던 분이셨고 그 덕분에 퇴출됐다고 하죠. 천주교에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 역자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000년대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병원에 대한 신화가 있는 거죠. 무조건 어디가 아프면 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교과 과목에 제가 이제 카스에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병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산업화된 거고 상업화된 거죠. 산업화, 상업과 산업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비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비누 하나로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그래서 구분을 안 해요. 경계를 허물죠. 아웃 오브 더 보더라인처럼요. 그런데 이제 이마트나 슈퍼마켓을 가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기능성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 머리 따로, 손 따로, 바디 따로 막 너무나 세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거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쓰레기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세분화됐다는 거죠. 우리 몸은 다 한결같거든요. 똑같거든요. 얼굴이든 몸이든 발이든 다 같은 피부인데 왜 그거를 나누냐는 거죠. 왜겠어요? 생산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세분화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염색약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심각하리만큼 독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명이 가까울 수도 있는 염색약을 잘못 쓰게 되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신장이 약해서인지 선천적으로 또 우리 어머님이
그 머리가 많이 금방 희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제 저도 인제 유전을 받아서 저도 젊은 나이부터 한 30대 중반부터 좀 흰머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염색약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인제 정말 시력이 많이 감퇴됐다는 걸 정말 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제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인제 저는 염색약을 일반 염색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인제 미용 용품에서 파는 인제 인도산 자연산 헤나 염색약을 쓰는데요. 헤나만 쓰지는 않습니다. 헤나에다가 인제 영양분을 좀 보충해 주죠. 뭐 예를 들면 커피, 그다음에 커피를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그다음에 헤나 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달걀 노른자 넣고 꿀 넣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뭐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어떤 분들은 인제 쓰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쪼끔 효과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는 인제 막 어르신들 가끔 얼굴이 막 주름이 가득하신데 머리가 너무 시커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절대로 저렇게 시커먼 머리를 염색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헤나 염색약을 좀 짙은 갈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염색을 수시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머리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염색이 전혀가 안 된 거죠.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엔 제가 어떻게 하냐. 인제 물론 헤나 가루를 쓰는데 검정색을 씁니다. 검정색을 쓰고, 그리고 인제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커피를 먼저 녹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녹인 다음에 검은색, 검은 칼라를 비출 수 있는 헤나 가루를 섞어요. 그리고 꿀을 넣습니다. 고거 3 개만, 고 3 가지만 하고서 머리카락에 도포하고 한 3 시간 이상을 제가 그 뭐 그 유튜버는 뭐 랩을 씌우는데요. 저는 그 랩을 안 씌우고 뭐 공기가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비닐 넓은 거 제 머리가 들어갈 만한 그 비닐을 덮고 그다음에 타올을 두르고 그다음에 보자기를 두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4 시간을 좀 이렇게 그냥 두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우리 그 생활 속에 정말 심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들어서 그 가습기 사건도 그렇고요. 가습기 소독제가 엄청 독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잖아요. 솜방망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사실은 시중에 파는 그런 그 모든 생산품들을 그냥 마구 믿고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인제 돌입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쓸데없는 생산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구매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불매운동이겠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너가 하고 우리가 하면 더 이상 그 생산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뭐 오너라고 해야겠죠. CEO라든가 그 양반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무거나 그런 그 인간의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들을 생산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병원이 병을 만든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생력이 뭐예요?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르는 걸로의 의미도 있고요. 귀에 365개 혈자리가 있어서 그거를 꼭꼭 눌러주면은 그 기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기혈순환을 촉진시킨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침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열침은 꽉 누르는 압의 이 힘이라면요. 침은 바늘이 들어가는 거고요. 뜸은
강화 쑥뜸이나 그런 뜸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거. 결국에는 자극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아토피언이 아니었을 때 사실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대충 사실 수 있어요. 그냥 시중에 파는 거 먹이고 뭐 과자가 됐든 빵이 됐든 아이스크림이 됐든 우유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노출시키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유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우유뿐만이 아니라 달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육식의 종말이라든가 뭐 교육의 종말 이런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예, 사실 동물들이요. 아주 자연의 품속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먹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공장식 그 박스에서 특히 닭들은 그렇게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촘촘하게 붙은 그 말하자면 그 상자? 철로 된 상자? 그 상자다 보니까 촘촘히 붙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옆에 있는 그 닭을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 잔인한 방법을 쓰는데 불의를 거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그 닭들은 이 몸속에서 막 독이 배출될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근데 계속해서 알을 또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를 들면 성장 촉진제를 뭐 주고 또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항생제를 주고 이제 거의 닭이든 우유든 다 약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약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나 이런 그 독을 엄청나게 분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몸에 이제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질환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연대인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 너무 독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많은 그런 그 쓰레기에 가까운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골국을 먹어도 막 가래가 낀다거나 닭을 먹어도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도 제가 잇몸이 붓거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와,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누적이 되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한살림이나 이런 한살림이 여러분들 되게 비싸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제철 음식들, 특히 시금치, 뭐 당근, 양파, 감자, 피망, 두부, 뭐 녹두나물, 콩나물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무슨 땡마트에 유기농 매장 가면 어마어마하게 부르거든요. 몇 배로. 그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기농 매장을 적극 활용하시는 거를 죄송합니다. 강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드림, 한살림, 두레생협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찾아서 회원 가입하셔서 조금씩 네, 길들이시는 건 어떠실까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 앞으로 쭉 하루에 2페이지씩이나 3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건강은요. 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건강 코디네이터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를 들면 문제 우리 그 아프신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습관,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에 이게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담배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유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가루, 우유, 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이 아주 내 몸을 탁하게, 내 혈액을 탁하게 만든다는 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